이게 뭐지? 나만 느낀 거야? 한국의 부산에서 출장 중인 한 일본인 여성이 그날은 평소와 달랐다며 동료들에게 그때 당시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부산에서 출장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온 그녀는 자신이 느꼈던 그 존재를 확인하자 공포에 질리게 됩니다. 도대체 그녀가 겪은 일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충격을 받은 건지 오늘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사카 대학의 지질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다나카 이즈미라고 합니다. 일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의 사이에서 태어나 일본인이지만 한국인의 피도 섞여 있는 반은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죠.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를 다닐 때 이지매를 겪기도 했지만 그게 오히려 제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친구들보다 더 월등한 무언가가 있어야만 괴롭힘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상황을 숨기지 않았고 모든 것을 부모님께 오픈하면서 다행히 삐뚤어진 길을 가지 않고 오히려 가족 간의 돈독함이 더 생기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일본에서 매우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고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지식과 판단력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사건은 바로 며칠 전 제가 부산에 학술 포럼이 있어서 출장을 갔을 때였습니다. 평소 오감이 좀 예민하게 발달한 저는 건물이 살짝 흔들린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포럼을 마치고 모인 교수님들과 약간은 이른 저녁을 먹기 위해 담소를 나누던 자리였죠. 저처럼 약간의 진동을 느낀 분들도 계셨고 못 느낀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도 지진이 잘 발생하는 일본에 살고 있는 저는 제가 느낀 진동이 지진일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뉴스를 보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상당히 강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 지진은 일본 미야자키현 및 오이타현 해역에 해당하는 휴가나다를 진원으로 하는 지진이었고 그 일대가 쓰나미 주의가 발령되기도 했죠. 이날 일본 정부는 대지진 주의보를 발령했고 난카이 거대 지진의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만약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일본의 서쪽 지역 전체가 영향을 받으면서 희생자가 30만 명이 넘을 거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에 일본 전 지역의 국민들은 모두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죠.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2011년 일본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지진의 규모는 9.0이었고 지구의 축에서 벗어나게 할 정도로 매우 강력했죠. 사망자가 18,000명 이상이었고 그냥 마을 하나가 지도에서 사라져버린 참사였습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순식간에 마을을 덮쳤고 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에서 다량의 방사능이 누출이 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10년이 넘는 지금까지 여전히 복구 중이고 복원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합니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전문가들은 그 당시 도쿄전력과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말하며 도쿄전력이 안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비난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동일본 대지진을 겪었던 일본은 이번 지진이 그에 못지않은 대지진 발생의 가능성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왜 이렇게 일본은 지진 발생이 작고 자연재해의 피해 규모가 큰 것인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본이 그동안 못된 짓을 하도 많이 해서 그런 거라고.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한국인인 어머니에게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일본의 역사책에는 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어머니의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간 것들도 있지만 평소에 어머니의 성품을 보면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분도 아닙니다. 사실 일본의 역사책에 나오지 않아도 요즘은 인터넷에 정보가 넘치는데 숨기려고 한들 그게 숨겨지나요? 저는 얼마 전 부산에 갔을 때 한국의 교수님들과 광복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교수님이 보내주신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어떤 끔찍한 일을 하였는지 그러고도 자신들의 만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모른 척 한다는 것에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저는 일본인이지만 상식은 있는 사람입니다. 일본 정부의 이런 행태를 지켜보는 한국인들은 얼마나 가슴이 답답할까요? 정말 한국에 대한 죄책감이 전혀 없는 걸까요? 제가 대학생일 때 강의 시간에 한 학생과 열띤 언쟁을 했었던 것이 갑자기 기억에 나는데요.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 한국에 설치한 철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와 반대의 의견을 가졌던 그 학생은 한국에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철로는 일본이 만들어준 것이고 그것을 한국은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일제강점기가 어떤 시기였는지 어머니에게 들은 것도 있고 한국의 역사책을 읽어봤었기 때문에 그 학생의 말이 100% 틀린 것이라고 자신했어요. 저는 그 학생에게 이렇게 반박하며 말을 했었죠. 일본이 한국에 건설한 그 철로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요? 한국인을 위한 것이었나요? 일본은 그 철로를 지배와 수탈의 통로로 이용한 것이고 그것은 한국인을 위한 것이 아닌 일본의 자국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철로를 건설하기 위해 수많은 한국인이 동원되어 노동을 하였고 불과 5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하는 엄청 긴 철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철저히 일본에게 이용당한 한국인이 불쌍하지도 않나요? 일본을 위해 사용되었던 철로를 한국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으로 여긴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저의 말에 그 학생은 아무 말도 못했었죠. 저는 어릴 때부터 불의에 맞서라는 부모님의 가르침에 언제나 제 소신대로 발언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성향 탓에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했지만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이런 태도는 필요한 거니까요. 어쨌든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저도 지질학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지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난카이 대지진 주의보까지 발령이 된 상황이니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조금 무서운 게 대지진이 일어날 때는 전조 증상이 있는데 보통의 지진은 일정한 패턴의 지진파를 가지지만 이번에 일어난 지진은 복잡한 패턴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진 후 여진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하는데 여진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더욱 불안한 느낌이 들어요. 난카이 대지진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난카이 해곡을 조사한 결과 난카이 해곡 주변에서 해저의 큰 움직임이 관측되고 예상보다 큰 변형도 발견되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는 2cm 이상의 변형이 있었고 고치현 앞바다에서는 5.5cm의 지각 변동이 확인되었죠. 2016년부터 발생한 강진들로 인한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2017년부터 일본 기관들의 연구팀이 난키 해곡을 6년간 관측한 결과 남해 얕은 부분의 바다 쪽과 육지 측의 플레이트 경계 부근이 서서히 미끄러지는 현상이 수개월 간격으로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변형이 계속 진행될 경우 대지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 거죠. 일본은 최대 예상 피해 규모를 지속적으로 노출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큰 피해를 대비해 준비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비보다 큰 지진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의 경우에도 예상 규모를 너무 낮게 잡아서 피해를 키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살리쿠 해역에서 규모 9.0의 지진 발생률은 거의 없다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아니란 일본 정부의 모습에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일본은 이런 위험성을 안고 있으면서도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걱정만을 할 뿐입니다. 일본이 위험한 나라라는 것을 알리면 많은 손해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경제 손실이 무슨 큰일입니까? 아무튼 저주받은 땅이나 마찬가지인 일본에서 산다는 건 매일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처럼 불안하답니다. 제가 근거 없는 말을 믿는 성향은 아니지만 정말 일본은 과거의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걸까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검은 시선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파리올림픽의 탁구 종목에서 한국의 신유빈 선수를 이기고 동메달을 획득한 하야타 히나 선수의 한마디가 한국의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녀는 신유빈 선수와의 경기에서 이겼지만 먼저 손을 내민 건 신유빈 선수였습니다. 신유빈 선수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부족했고 하야타 선수가 훌륭한 실력을 갖춘 선수라고 추켜 세워주기도 했죠. 먼저 포옹을 해준 신유빈 선수의 모습에 일본 국민들도 따뜻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하야타 선수가 일본으로 돌아간 뒤 올림픽에 관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가미카제 기념관에 가고 싶다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가미카제 기념관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나라를 침략했던 일본군의 자살 특공대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곳으로 가미카제 전투기 모형과 각종 역사적 자료가 전시되어 있는 장소예요. 하야타 선수가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전쟁의 상징적인 장소를 가고 싶다고 한 건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많은 이들에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 모습에 저희 어머니도 많이 속상해 하셨는데 한국인이 일본에서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일본의 만행을 볼 때마다 많이 속상해 하셨거든요. 다행히 아버지는 언제나 중립적이었고 어디의 편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본 지진으로 인해서 예전에 읽었던 일본 침몰이라는 소설과 영화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물론 소설이나 영화 속에 나오는 내용들이 모두 근거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요. 일본 침몰을 예언했던 한국의 타너 스님의 주장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40년이나 지난 이야기지만 타너 스님은 1970년대에 일본 열도가 물에 잠겨 침몰한다는 예언을 한 적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한 예언이 아니었기 때문에 황당한 흥미거리 정도로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 이론적인 근거가 있었습니다. 타너 스님은 정역의 한 구절인 북쪽에 물이 빠져서 남쪽 하늘로 흘러간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었고 북쪽의 물은 북극의 얼음이 녹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로 해수면 상승을 초래하면 지구의 육지는 상당 부분 물에 잠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동경대의 한 교수는 일본 열도의 침몰을 공식적인 데이터와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그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일본의 활화산은 현재 80여 개가 넘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활화산이 밀집되어 있고 마치 척추처럼 일본의 중앙에 일직선으로 배열되어 있죠. 화산대 아래에는 지하수로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만약 거대한 화산 폭발이 일어날 경우 인극 화산의 마그마를 식혀주는 지하수까지 분출하게 됩니다. 그 지하수가 분출을 하면 인근의 화산이 연쇄 폭발을 일으키며 도미노 현상으로 일본 열도 전체에 차례대로 번져 북단의 홋카이도 일부 지역만 남기고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순식간에 바닷속으로 침몰하여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상상만으로도 끔찍하지 않나요?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비책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늘 겪는 지진이지만 일본 정부는 확실한 대비책이 여전히 부족하고 재해로 인한 관리 체계가 잘 갖춰 있지가 않아요. 위험 신호들을 뻔히 보면서 나중에 큰 피해를 보고서야 정신을 차리려나요? 긴급 수송로 확보와 충분한 대피소 마련이 시급합니다. 동일본 대지진을 겪고도 왜 이렇게 아니란가요? 자연재해 공포로 인해 국민들은 불안한 마음에 사재기를 하거나 현금을 미리 마련하는 등의 준비를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구매하지 못한 사람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어요. 난카이 해고 지역의 주변 주민들은 대부분 피난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에 미리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한국에 계신 친척분들이나 지인분들에게 솔직히 일본으로의 여행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해주고 있답니다. 이번 지진으로 여행을 오려고 하는 분들도 안 계시겠지만 왔다가 사고라도 생기면 큰일이잖아요. 저도 일본인인지라
자꾸만 일본에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많이 속상하답니다. 한간에는 일본의 고위급 지도층은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들이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따로 몰래 마련해 놨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니겠죠? 속 시원하게 국민들에게 사실을 밝히지 않는 부분들이 많으니 별 의심을 다 하게 되네요. 자국민들이 불안해할 때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가 바로 한국이에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였죠. 친한 교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문자가 계속 오더라고요. 신기했던 건 식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핸드폰에 동시에 문자 도착 알림이 울리는 거예요. 저는 너무 궁금해서 한국인 교수님께 무슨 문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은 무더위 때문에 열사병 위험이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라는 재난 문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특히나 잇따른 무더위로 매일 몇 통씩 문자가 온다고 하는데 문자를 보고 좀 더 조심해야겠다는 경각심을 갖게 된다고 하셨어요. 한국의 재난 문자는 2005년 처음 도입이 되었는데 행정안전부나 지자체가 재난에 관한 예보와 경보, 응급조치를 위해서 보내는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폭염과 한파뿐만 아니라 비가 많이 오거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 등 날씨에 관한 것과 보안과 통신사고 그리고 철도와 도로 상황, 대형사고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이렇게 재난문자 발송의 목적은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교수님은 어떨 때는 너무 많이 문자가 와서 피로감을 느낄 때도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라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신경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부럽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한국의 체계적이고 빠른 시스템을 보면 일본은 그동안 뭐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한국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사실 20년에서 3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일본의 기술을 쫓아오지 못했었잖아요. 저의 어릴 때 기억에도 가전제품은 일본 제품이 최고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한국의 삼성과 LG를 따라갈 수 없는 입장이고 스마트폰 시장은 애플과 삼성의 독식이니까요. 이런 한국의 빠른 성장은 눈으로 보고도 믿기가 힘든 상황이죠. 한국 정부의 노력과 국민들의 힘이 합쳐져 이런 놀라운 성장을 이뤄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이제는 낙후된 시스템에서 벗어나 한국처럼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좀 펼쳐나갔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대학 교수인 다나카 이즈미 씨의 사연을 들려드렸는데요. 한국인 어머니로 인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일본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일본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불안한 일인지 겪어보지 않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모두가 걱정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미연이의 공감 튜브였습니다.